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역사 4부입니다. 천년간의 신라의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는 통일 이전의 신라를 의미하고요. 통일 후 신라의 역사는 다시 중대와 하대로 나누죠. 중대는 통일 직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 때부터 태종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세습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치 싸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치가 안정화되었던 시기였죠. 특히나 31대 왕 신문왕, 신문왕의 아들 33대 왕 성덕왕, 성덕왕의 아들 35대 왕 경덕왕을 거치며 전제 군주제의 왕권이 확립되고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면서 국왕을 보필하는 시중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신문왕 때는 정치적으로, 성덕왕 때는 경제적으로, 경덕왕 때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전성을 누리던 신라의 황금기가 중대였습니다. 덕분에 통일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옛 백제나 고구려 출신의 백성들도 큰 말썽은 안 부리고 신라라는 사회에 잘 통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의 안정기는 경덕왕이 끝이었습니다. 경덕왕 이후에 즉위하는 왕부터 신라의 하대 시대가 시작하는데 하대의 신라 사회상은 어떠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경덕왕이긴 했으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경덕왕에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즉 후계가 빨리 정해지는 게 왕권 강화의 완성이거든요. 경덕왕이 완성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국 유사에는 이런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답답했던 경덕왕은 표훈대덕이라는 고승을 불러 짐이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께서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표훈대덕이 천재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나 아들은 합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에 경덕왕이 원컨대 딸을 바꿔 아들로 해주시오 라고 한 번 더 부탁하자 표훈대덕이 하늘에 올라가 상제에게 말해봅니다. 이때 이 옥황상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표훈대덕이 경덕왕에게 말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자 경덕왕은 나라는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족하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758년 경덕왕 제위 17년 만에 늦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로부터 7년 뒤 765년 경덕왕이 사망하고 경덕왕이 늦게 낳았던 아들이 36대 왕 해공왕으로 즉위합니다. 해공왕은 아버지가 죽기 7년 전에 태어났으니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등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 왕이 등극했다고 무조건 정치가 문란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신라의 안정기였던 중대에 등극했던 32대 효소왕이나 33대 성덕왕이나 전부 10살 미만 혹은 그 나이대의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34대 효성왕도 10대 때 등극했고 경덕왕도 19에서 20살에 등극했습니다. 중대의 신라 국왕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아무래도 항상 선대왕들이 왕권 강화를 해놓고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 큰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해공왕부터는 달랐습니다. 선대왕인 경덕왕이 강력한 왕권을 다지기는 했지만 경덕왕 때 정치 거래의 일환으로 경덕왕이 진골 귀족들의 경제력 기반인 노급을 부활시켜주면서 진골 귀족의 사회적 입지가 좀 높아졌단 말이죠. 삼국사기에는 해공왕 초기 치세 때 자꾸만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공왕 3년엔 하늘에서 별 3개가 대궐에 떨어져 서로 부딪혔고 그 빛이 불같이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고 하며 해공왕 4년에는 또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고 같은 해 지진이 났는데 그 소리가 벼락 소리 같았고 우물과 샘이 모두 말랐다고 합니다. 또 그 해에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신화나 설화 같은 거 안 넣는 삼국사기에선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궁 내에서 어떤 큰 화가 일어났다는 걸 은유하고는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자꾸만 떨어졌다는 것도 비슷하죠. 아니나 다를까 큰 별이 황룡사에 떨어지고 벼락소리 같은 지진이 나서 우물과 샘이 모두 말라버리고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온 그 해 768년 일길찬 대공이 그의 동생인 아찬 대렴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포위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더욱 저 자연재해의 기록들이 실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언가 신라 내부의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를 은유한다는 의심을 키우게 만들죠. 비록 반란 자체는 평정되었으나 이미 해공왕 초기 전국은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으며 시간이 지나 해공왕이 청년이 되어가도 이미 진골 귀족들을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와버린 건 아닐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선 해공왕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조정에 나섰으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미처 막을 수가 없었으니 표훈 스님의 말이 맞았다. 어린 왕은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나 여자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며
도류와 어울려 희롱하였다. 7월 3일에 각간 대공이 적도가 되어서 일어나고 왕도와 오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워 대란이 일어났다. 대공 각간의 집안이 망하였고 그의 재산과 보물 비단 등은 왕궁으로 옮겼다. 난리는 석 달 만에 그쳤는데 상 받은 사람도 잠옷 많고 목 베어 죽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표훈의 말대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이 이것이었다. 이 사건이 96각간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각간이란 신라의 17관등 중 제1관등을 가리키는 관등명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96각간이란 정말로 각간이 96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유력 족장들이 서로 권력 빼앗겠다고 다툰 내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96각간의 난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당나라 측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3개월 만에 반란이 그쳤다고 하지만 당나라 측 사서에서는 3년이나 이어졌다고 하죠. 이 이후로도 770년엔 대하찬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고 775년엔 이찬 김은거가, 780년엔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의 연속이죠.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이 높은 관등의 진골 귀족들인 걸 감안해보면은 불과 몇 년 전 96각간의 난이라는 커다란 대전이 벌어졌음에도 성격이 소심한 해공왕은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역량이 안 됐고 또 몇 대에 걸쳐 왕권을 강화하여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많은데 해공왕은 그런 진골 귀족들을 주무를 능력도 없고 왕이 처음엔 어렵다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으니 중앙정부에 있던 진골 귀족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매번 실패하는데도 몇 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는 건 이미 중앙정부의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해공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쳐서 진골 귀족들은 어찌됐든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자기들 사이에서 왕이 나와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삼국사기에는 당대 진골 귀족들 사이의 여론을 짐작케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장성하자 음악과 여색에 빠져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다. 기강이 문란해지니 재난과 이변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인심이 이반되고 사직이 위태로웠다. 해공왕 때의 마지막 반란은 780년에 김지정의 난이었습니다. 이때 해공왕의 나이가 그래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냥 어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건 상대등이었던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론 상대등 김양상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해공왕까지 피살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곧바로 상대등 김양상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사서별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상대등 김양상이 해공왕을 피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김지정의 난이 해공왕을 노린 반란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신라의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상대등 김양상과 김경신을 목표로 오히려 김지정이 해공왕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상대등 김양상이 왕위 등극의 명분을 위해 김지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서에서는 김양성과 김경신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을 때 이미 김지정이 해공왕과 해공왕의 왕비를 죽인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삼국사기에는 범인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임금과 왕비는 난리 중에 살해되었다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해공왕 피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해공왕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왕으로 등극한 상대등 김양상이었다는 거죠. 780년 상대등 김양상이 신라의 37대 왕 선덕왕으로 등극하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신라 하대의 시작이죠. 상대등 김양상은 수백 년 전 신라의 17대 왕이었던 뇌물마립간의 10대 손이라고 하는데 뇌물마립간이 언제적 뇌물마립간입니까? 같은 김씨 왕족이어도 엄청나게 먼 관계라는 거죠. 다만 선덕왕의 어머니가 33대 왕 성덕왕의 딸로 선덕왕의 외가 쪽은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기는 하죠.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젠 꼭 태종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이 아니어도 먼 반계 왕족이어도 왕이 될 수 있으며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엔 상대등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대등의 권한이 대폭 커지며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졌고 상대등은 국왕으로 가기 전 꼭 밟는 코스 같은 게 됩니다. 하대가 시작한 이래 신라가 망할 때까지 약 150년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 4명의 국왕을 살해당하고 17번의 진골 귀족들의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신라의 몰락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